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네, 드디어 27일 오늘입니다. 11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문일지 어제는 또 국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 또 앞으로 현물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 남북 정상과 함께하는 세계 시장 흐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내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최은 캐스터.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현재 평화의 집까지 들어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97% 상승하면서 2499.6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7% 상승을 하면서 881.7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세입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21% 상승을 하면서 6,749.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6% 빠지면서요. 2,670.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 0.01% 상승을 했습니다. 91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2% 빠지면서요. 1317.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크루드오일 보시면요. 현재 0.21% 빠지면서 68.0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1.38% 빠지면서 3075.030에 현재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1.06% 떨어지면서요. 37.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이 비트코인은 현재 0.09% 빠지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와 아인스타이늄은 모두 상승세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이더리움은 큰 변동 없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퀀텀은 0.13% 그리고 리플은 0.32% 빠지고 있고요. 네오는 0.05%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1위에 오미세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인원과 빗썸에 상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2,829억 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는 비트코인입니다. 3위는 트론 그리고 4위에 시아코인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시아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위는 이오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은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금요일을 빛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윤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석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ECB는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이슈 분석과 ECB 회의의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브라질 통화인 헤아라가 베네수엘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하락폭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헤아라의 가치는 왜 하락하고 있는지, 얼마 전 이슈가 된 러시아 루블화의 하락세는 언제쯤 진정될지 첫 번째 이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진 멘토님, 어제 바로 지금 ECB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견을 PR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점을 유지를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인 부총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더 좀 포커스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금리 부분에서는 동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 유럽 내에서도 통화 정책 관련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외에 조금 변화된 사항들은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이제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과정까지 거칠 수가 있는데 일단 전망까지만 조금 더 언급을 했다면은 유로존의 추가적인 탄탄한 성장세가 예정이 된다.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은 약 1.5% 정도 될 것.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마쳤고요. 그렇게 많은 코멘트가 달리진 않았고 사실 상반기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정도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CB 통화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브라질 통화 헤이라죠. 헤이라 가치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를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의 루브라까지도 좀 하락세를 좀 심하게 거쳤던 만큼 이제 최근에 브라질의 하락세가 다시 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통화인 이 헤와라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통화 자체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일단 정부 부채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산유국들 중심 그리고 브라질은 사실 산유국에 그렇게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국가는 아닌데 브라질 자체 경제 수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금리도 보시면 러시아와 양대 산맥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컸고 경제에서 GDP 부분도 마이너스를 계속 이루어왔고 그리고 금융권 자체의 리스크가 러시아랑 양대 산맥에 맞춘 만큼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세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브라질에 앞서서 베네수엘라의 통화 가치도 굉장히 하락을 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 루브라 가치 하락도 이어졌었는데 이게 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사실 지난 10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루브라가 지난 10년 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40.0에서 지금 거의 뭐 20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단 천연자원 수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는 있고 그리고 유럽에 관련된 공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는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은행에도 예금을 하지 못할 만큼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금융권이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 정책 가치를 통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루브라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지금 계속 같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지금 모든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에도 아무래도 좀 변동을 주겠죠? 네, 변동을 이미 미쳤습니다. 변동을 이미 미칠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원래 뭐 남북에 관련된 이슈를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남북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예상보다 너무나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좋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 정도 플레이면은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북 이슈가 줄어들게 되면은 미국 자체 기업들의 리스크가 언제나 항상 내재돼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까지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승세 오늘 지금 새벽 5시부터 강하게 양봉으로 끊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전일장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채권 가치 하락 그리고 금리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리스크 부분이 높아졌었던 반면에 이 정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은 어제까지나 남북 관련된 이슈가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남북 리스크가 사실 미국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화 가치와 골드의 가치 가격 변동에 의한 부분이 큽니다. 왜냐? 일단 중국과 대북이 굉장히
북한이 굉장히 좀 접점되어 있죠. 근데 대북 이슈로 인해서 골드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투자자들이 이 대북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미국과의 접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남한은 사실 이제 한국이죠. 예.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유대를 갖고 있고, 예. 북한은 이제 중국과 유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치의 상황의 국가였죠. 예. 우리나라가.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타협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골드 투자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 현물 투자자들도 많고 골드 선물 투자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골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악수 아까 한 9시 반 정도에 나누고 나서 지금 계속 회동을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네, 지금 뭐 사인 정도를 하고 지금 판문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포토 촬영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골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거의 보합권으로 들어갔어요. 보합권으로 들어갔고 전일장에는 매도 물량들이 좀 속출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들이 속출을 했다는 거는 현물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안정되어 간다라고 중국에서는 좀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뭐 물론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선 플레이를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좋게 끝나면은 분명히 골드에 대한 매도 부분이 강해질 수 있고요. 좀 더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존재를 하죠. 안 좋게 끝날 가능성에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이 남과 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타협이다라고 읽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인 이슈로는 이제 뭐 기존에 지금 뭐 트럼프와 뭐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세 분이 뭐 얘기가 나누기 전에 기존에 이제 국가정보기관들끼리 벌써 이미 얘기가 있었고, 이 관련 타협 안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난 상태로 지금 외부적인 국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이건 증권가에서 미국 내부에서 돌아가는 찌라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행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앞서서 미국이 좀 안정세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북 이슈가 줄어들게 되면은 중국의 힘이 좀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이 미국을 좀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혹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를 했었죠.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줄어드는 만큼 골드에 대해서도 중국 투자자들은 이제는 안정하니까 좀 골드 물량을 던지자. 그리고 좀 강하게 매수를 치려던 분들께서는 그럼 지금 리스크가 좀 약해지면은 리스크가 약해지면 우리는 골드를 홀딩하기에는 좀 안 좋은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면에서 매도 물량들을 좀 소출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저번 주부터 거의 일주일가량의 매도 물량들이 쭉 속출을 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매도 물량들이 일주일 넘게 속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북에 대한 이슈를 포커스를 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기존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매도 물량들이 좀 속출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어제장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이미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장에 추가 하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디까지나 대북 이슈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리스크가 하락했던 만큼 금일장 이제 횡보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횡보장 후에 단기적으로는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정상회담이 좋게 끝나더라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잠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오늘장에서 회동은 좀 외부적인 부분이 클 뿐이지 어느 정도 그리고 기사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클 뿐이지 내부 정보로는 어느 정도 알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변동성이 크게 후반부에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 쪽에서도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향후에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골드에 대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통화 가치라는 거는 애초에 골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현금입니다. 현금의 금 자체가 그 금이죠. 실질 금으로 인해서 현금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고요. 금의 보관증을 처음으로 기준으로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현금이었기 때문에 금 가치의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는 뭐 달러 인덱스가 리드를 해서 골드를 움직이기도 하고 골드가 리드를 해서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리드를 해서 달러를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골드가 하락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달러의 방향은 역시 상승 방향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슈가 발탁이 되고 그리고 이슈가 강하게 되고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만약에 골드 투자자들이 매도를 친다. 그럼 당연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상방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계 증시 흐름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투자를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오늘의 가이드를 한 줄 평 해주실 겁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한국이 움직이는 국제 정세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는 국제 정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세계 증시의 방향성이 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적어도 뭐 장기 모멘텀까지 끌어갈 수는 없지만 단기적 모멘텀만으로는 이 국제 정세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만큼은 정말 한국이 국제 정세를 좀 포커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포커스가 핵심 메인 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오늘만큼은 정말 한국 정세로 돌아오셔가지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움직이는 국제 정세라는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짧게나마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 있기 전에 사실 이란에 대한 부분도 있었었죠. 남북 정상회 이 핵협정에 대한 부분을 좀 제재를 일부러 세게 하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도 핵협정을 굉장히 좀 세게 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풀려준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에 대해서는 매도의 모멘텀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굳이 압박을 조금 더 세게 받을 이유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멘텀을 보시면은 오늘장 기준으로는 매도로 양매도로만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대북에 의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인된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진 멘토님은요, 이후에 코인 이슈행 가이드에서도 저희에게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된 또 대북 이슈가 있으니까요. 쭉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최하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까 앞서서 중국에서도 또 호재로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좀 호재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장 이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을까요? 어떻게 전일장 끝났나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뭐 1%대 상해 지수가 내렸고 2%대 심천 지수가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는 일단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규제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오겠다는 부분 때문에 좀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요. 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이슈 두 가지 먼저 소개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은 올해 기존 목표인 중국 제조 2025 실시의 일환으로 창신력 강화, 단점 영역 보완 등 6개 분야에 대한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제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잠시 후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올해 1분기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6%가량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제조업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뉴스인 것 같은데 어떤 뉴스인가요? 일단 뭐 중국 정부에서 제조업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제조업을 크게 육성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제 자세한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6가지 분야가 됐는데 창신력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이제 추앙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뭐 개발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에 있었던 부분들, 취약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의 어떤 기존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적화, 그리고 개방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 환경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뭐 개방을 하겠다는 부분은 어때, 뭐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이런 결단을 내려가게 됐었던 이유는 최근에 중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조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뭐 작업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중요한 핵심 기술 쪽에서는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보자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은 꾸준히 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은 왜 하필 이렇게 제조업에 굉장히 발전에 좀 힘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국가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머징 마켓, 뭐 예전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 했지만은 그런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뭐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국가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그 역량에는 그런 요인에는 제조업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조금 더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그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 보니까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제조업 쪽을 조금 더 키우는데 이런 분야를 그냥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육성해 보자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잘 살펴봤고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먼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죠. 같이 만났었잖아요. 미리 만났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북한, 한국이라는 이 세 개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일본하고 사실 중국은 제외가 됐었는데 중국은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거고 일본은 현재까지도 뭐 정치적인 쇼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중국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의 어떤 중국 주식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어떤 경제 개방, 북한의 경제 개방, 그다음에 남북 회담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그 상승률이 굉장했습니다. 그게 연변 지역 있죠. 북한과 국경이 붙어 있는 지역들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진입해서 거래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형태까지 벌어졌었는데 뭐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나쁠 게 없죠. 이제 북한으로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가서 개발을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다면 이 중국의 경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북한이 지금 세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중심축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국이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어떤 존재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도 이바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슈로 좀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보다시피 제조업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제조업 분야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첨단 장비와 이제 직접 회로죠. IC, 반도체 이런 쪽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그 첨단 장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기계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중국한테 안 줄 거야라고 해버리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약간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육성을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금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없어도 우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라는 어떤 부분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제목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콰이, 위, 츠, 만, 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따위, 츠, 샤오인데요. 이게 중국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거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동차 시장을 여기에 비교를 한 이유는, 지금 이런 강한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자동차 시장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승용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폭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시장의 어떤 증폭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또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기업을 제외하고 약한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양 대표님과 계속해서 팔로우를 했었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일반적인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왜 둔화가 되는 걸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중국 가보신 분들은요, 길거리에 차가 왜 이렇게 없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차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길거리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 문제가 생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고 이게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수입차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경쟁은 심화됐고 또 그래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얼마 전에 공교롭게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약한 기업들은 더 살아남기 힘들고 또 시장에서 강하게 적응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확대한 기업들은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이 중국 내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어려워지게 될까요? 기사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그 마타이 시아오잉이라고 해서 마태 효과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마태 효과를 그냥 그대로 한문을 풀어보면 큰 말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 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드는 영향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지만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큰 기업들,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 시장에 적응을 빨리 한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10시 30분이 됐습니다.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화해 무드로 두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 중국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화해 모드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중국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큰 그림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라. 그러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제를 읽자 이런 말씀일까요? 뭐 가까이 얘기한다면 이제 남북 평화회담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요원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평화회담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뭔가 모든 결과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진행하시면 지금이 시작점이구나. 그렇다면 큰 흐름으로 갔을 때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라왔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진행하신다면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이드를 또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어떤 추천 종목을 주실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 기업은요, 융기고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중국말로 이제 롱지구펀이라고 하는데요. 601012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 반도체, 그다음에 태양열 배터리라든지 모듈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자 부품, 반도체 설비, 개발, 제조 이런 쪽 판매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태양열 쪽으로도 많이 그 판매량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56% 정도까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연결됐을 때 환경오염이라든지 신재생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이 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이런 쪽이 좀 핵심 기술 쪽이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약 29%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23%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소개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중국에 지금 반도체 굴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태양열 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환경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하고 또 목표가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기업이 또 참 시기가 좋은 게요. 이제 단기적 이평선을 딱 넘어가면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까지 딱 왔어요. 그리고 어제 좀 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음봉이 좀 나타났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등이 바로 연결되면서 오늘 한 1%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건 이런 부분은 눌림목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서요. 오늘 현재 시점 원래는 이제 34위안 정도로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4.5위안 근처로 위아래 수준으로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절 가격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저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위안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그 틀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부가 이제 42위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구간까지는 뭐 무난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기고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산업 쪽에서는 이제 자원 개발 쪽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쪽 그 북한 바로 위쪽 그 국경 바로 넘어서 그쪽에 있는 그런 쪽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며칠 전에도 그 급등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개발 쪽입니다. 개발 쪽이고 이번에 그 북한의 자원 쪽 개발 테마가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었는데 북한에 매장되는 자원이 4,20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당연히 뛰어들 테고요. 그러니까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업들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맞아요. 와, 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엄청난 게 굉장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멘토님과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최영 멘토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다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저희 시세 관련해서 봤는데요. 좀 특징적인 코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시아코인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올라왔던 이제 오미세고 이 두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장에 좀 포커스 드릴 종목은 이제 모네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거래량들이 좀 제일 핵심적으로 몰리고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이죠. 오미세고 같은 경우 원래 업비트에 상장돼 있다가 이제 빗썸 쪽으로 올라가면서 포커스가 됐고요. 시아코인도 원래 업비트 안에서 BTC 쪽에 거래가 되다가 원화 거래 마켓으로 옮겨오면서 거래량이 좀 폭증을 많이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우리 또 윤진 대표님이 관련한 코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오늘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다크코인인 모네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연관성이 짙은 코인인 만큼 거래량 증감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과 모네로 코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이슈 분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 공개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공개로 옮겨가면서 나스닥 시장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뛰어든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윤진 멘토님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네로 코인에 대한 이슈인데 우선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좀 포커스 됐던 부분이 이제 모네로가 이제 익명성이 굉장히 강화된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이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좀 쓰였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진 만큼 모네로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면서 좀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모네로 코인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존에 지금 최근에 한 7거래일 동안은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북한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은 뭐 제대로
어떻게 뭐 정보기관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해서 던져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외신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예측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채굴성이 강한 모네로를 익명성도 강한데 이 종목을 이제 김일성 대학 전산 서버로 전송하게 하는 자동 프로그램이 최근에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김일성 대학으로 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은 이제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서 좀 참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네로뿐만 아니라 좀 익명성이 강한 코인들이 있어요. 익명성이 강한 코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 장점과 단점을 나눌 수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블랙머니들의 유입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 거래량 공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반대로 단점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코인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양지로 나가기에는 좀 좋지 않은 코인이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좀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모네로가 이슈가 됐는데 좋게 흘러가는 만큼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외화벌이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 한 제대로 된 외화벌이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둠의 루트죠. 그냥 좀 다크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크코인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상태를 조금 배제를 시킬 수가 있다. 앞으로 굳이 뭐 이렇게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면에서 이 모네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잠깐 거래량은 폭증을 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슈를 분석해보니 모네로 거래량이 들어는 왔는데 그냥 관심도가 집중하면 원래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때문에 증가는 잠깐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이슈일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의 말씀은 이 남북관계 개선 덕분에 다크코인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크코인을 거래하는 국가들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핵심적으로 이 니즈가 높은 국가가 이제 오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다크코인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량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거래량에서도 상당량 좀 굉장히 좀 빠진 거래량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수급으로는 이 거래량들이 빠져버리면 좋지 않다라는 악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에서 좀 암호화폐를 건드리면 좀 영향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일단 일본에서 램 사태였죠. 램 사태에 대해서 이 배후가 이제 북한일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 해킹건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됐던 이유가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돈을 버는 게 좀 제일 쉽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외신들의 평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 북한에서는 좀 외화벌이를 할 수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북정상회담도 외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 지도자로서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이 정부를, 이 경제를 개선했을 때와 개방했을 때와 개방하지 않았을 때는 뭐 간단히 실례를 들자면 중국의 사태를 좀 보실 수가 있죠. 중국이 개방을 하고 나서 얼마나 경제 성장을 공격적으로 이뤄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김정은이 시진핑의 어떤 그런 역할 혹은 과거의 후진타오의 역할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 그런 만큼 이 외화벌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해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크한 부분들을 버리고 정말 깨끗한 부분으로 좀 옮겨가자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크코인 거래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포커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좀 지속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건드릴지 말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다크코인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크코인 중에서는 이제 좀 깨끗한 코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청명한 코인들이면서 가장 장기적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 중심으로 오히려 거래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언제까지 뭐 100% 항상 뭐 법정 통화로 중심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완전 개방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 혹은 뭐 불법적인 해킹에 대한 거래도 뭐 백그라운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지는 않아도 외화벌이에 대한 의무를 가진 팀들이 있어요. 북한 내에서도 의무를 가진 팀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볼 때 어느 정도 좀 너무 다크한 코인들에서 살짝 메인 코인들로 옮겨가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채굴 관련된 이슈에서도 좀 같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의견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이 필요한 거는 핵 개발에서 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핵 개발에서 뭐 잃을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잃을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경제죠. 경제 제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핵협정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가했었던 만큼 북한이 더 이상 진퇴양난의 상태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화벌이가 굉장히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협정을 포기해서라도 사실 외화벌이를 좀 더 포커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만 포기하더라도 북한 외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좀 유입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루트도 공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 이제 없지 않아 좀 눈치를 보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살짝씩 가해 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면 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굳이 다크코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뭐 어찌 보면 약간 웃기고도 슬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CME 그리고 뭐 옵션 거래에서는 이제 CBOE 장에서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오픈을 했었는데 나스닥에서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까지도 추가적으로 오픈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나스닥에서도 암호화폐를 우리가 좀 취급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나스닥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나스닥은 원래 이제 장외거래장인데, 나스닥 자체가 완전히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자율성 있는 기업 형태로 움직이는 게 나스닥이고, 뭐 CME도 그렇고, 다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CEO를 가지고 있고, 좀 기업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나스닥 뭐 CBOE 뭐 CME 장들이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인 관점에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CME 그리고 CBOE 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컨텐츠로 해서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좀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입장에서도 이 거래소를 오픈했을 때 지금 그리고 뭐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나쁘게 비춰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나스닥 유저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평가하에 추가적인 오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선물 거래 준비와 관련해서 나스닥은 현재 좀 어떤 준비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던 제미니 이쪽을 이제 기술 지원 제휴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 거래창을 열 수 있도록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선물 거래소, 그 비트코인 거래소까지도 좀 인수를 들어갔었어요. 이제 나스닥 모회사에서 일찍이 좀 비트코인 관련 선물 거래소 플랫폼을 좀 인수 들어가면서 사실상 원래 나스닥이 보여줘야 할 행보가 아니죠. 나스닥은 사실 주식 쪽에만 포커스를 주면서 움직여야 될 행보인데 이런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장까지도 건드리게 되는 움직임을 플레이를 보이면서 이쪽에 대한 거래 수수료 부분을 굉장히 탐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베이스 부분 그리고 실제 현물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래소 부분까지 전부 다 빨아들이고 이제 추후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오픈을 들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CME가 갖고 있는 장보다 더 많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게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타트업들이 굳이 IPO가 아니라 ICO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나스닥 역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ICO가 과연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나스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들의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부터 그냥 지금 손님부터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사실 ICO랑 IPO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ICO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소들은 굉장히 공용화된 거래소들이 아니라 사실 개인 기업들이 만들어낸 거래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두나우모의 업비트만 하더라도 소유자들이 전부 다 개인이죠. 개인이고 사실 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뭐 많은 홍콩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좀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만들어서 외부적인 좀 안정성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 두 가지를 좀 확충을 시켜서 다른 기업들의 거래소들의 물량을 좀 빨아들여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O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코인들을 뭐 IPO랑 연관해서 판단하시는 건 좀 살짝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공격적인 ICO는 앞으로 나스닥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ICO를 한다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통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관련 코인들을 본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는 부분인데 물론 나스닥이 소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심사를 좀 더 제대로 하고 나서 ICO를 시키겠죠. 굉장히 불안정한 기업에 대해서 ICO를 시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기업에 대해서 ICO를 시키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기업에 대해서 파인딩을 좀 더 빨리 하고 ICO를 시키는 거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ICO는 그냥 유명한 코인들을 ICO 시키는데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면은 기술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고 기업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비유명했던 코인들까지도 ICO를 좀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좋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코인 이슈들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들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투자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텐데요. 자, 오늘의 코인 가이드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저번 수요일에와 같이 움직이는 국제금융입니다. 움직이는 국제금융, 이번에는 나스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저번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이제 IMF의 라가르드 총재까지도 좀 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좋게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국제 시세들이 굉장히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좀 총합적으로 평가를 드리자면은 이 IMF에서도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웬만한 금융기관들에서도 좋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부분을 종합해 볼 때 IMF 혹은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인 BIS 둘 중 하나에서 거의 법정 통화에 가까운 수준의 글로벌 암호화폐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혹은 정말 메인된 베이시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의 코인들을 흡수를 해서 중앙 법정 통화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앙은행 혹은 뭐 IMF 그리고 BIS들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적 움직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행 가이드도 저희 윤진 멘토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윤진 멘토님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코인도 짚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제 시세 중심에 있는데 그 시간을 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가 좀 이어질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